작년 농장 순수익이 거의 3억 정도? 3억 정도. 네, 거세우 평균 가격이 1,200만 원 정도. 네. 농민신문에서 축산의 달인으로도 네, 소개되시고 맨 처음에 한우 키우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수정사로 지금 거의 한 40년 이제 수정사 일을 하시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를 조금 키웠어요. 제가 오시기 전까지 한 150두 정도 원래 그 정도 있다가 이제 진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군대에 가면 많이 하는데 그냥 이제 가업 물려받고 아버지랑 같이 일하는 거에 행복을 느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 학교 졸업하면 바로 시작해야겠다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졸업하자마자 내려가서 소를 키우게 되는. 그때가 14년도시죠? 예, 맞아. 졸업을 14년도 2월에 했으니까. 예. 이제 8년 차신 거고. 8년. 예. 예, 그때는 굉장히 축사도 오래되고 밀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내려와서 바로 했던 게 새로 신축 축사를 지었어요. 제가 후계자 자금 받고 14년도 당시에는 2억 받을 수 있었거든요. 후계자 자금으로. 지금은 3억으로 늘은 걸로 아는데 그때는 2억에 이자 2%였어요. 그래서 그거 받고 이제 아버지 여유 자금 해가지고 축사를 신축했죠. 그때 한 몇 평 정도 하셨어요? 한 680평 정도. 그때는 평당 대충 건축비가 어땠죠? 그때 영암 기준으로 한 40만 원? 싸게 지으면 뭐 한 35만 원에도 주고 한다는데 이것도 평당 가격도 제가 의미 없는 게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또 달라가지고 어디까지 못 빼고 해서 다 낮춰서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통상 한 평당 40만 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또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50만 원. 그쵸 50만 원 기본 5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네, 저는 미리 지어놓은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진짜. 근데 또 이게 미리 지으면 좀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딱 이 정도만 하고 이 정도 규모만 해서 지어야겠다 했는데 키우다 보면 증축도 하고 싶고 더 늘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 없이 축사를 짓게 되니까 중축하는 어떤 계획에 있어서 좀 어렵게 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부터 축사를 뭐 2동, 3동으로 최종적으로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잡고 첫 축사를 지은 다음에 옆에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증축할 때 나중에 이제 계획적으로 되는데 처음 시작하면 아무것도 잘 모르니까 아니 나는 이 한 동이면 된다. 이쁘게 그냥 딱 이쁘게 그냥 하나만 하니까 나중에 좀 더 늘리고 싶은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죠. 그러니까 빨리 지으면 뭐 저렴하게 지은 장점도 있겠지만 확실한 어떤 미래 계획이 없이 하게 되니까 약간의 이제 증축에 대한 단점도 있고. 지금도 그러면은 허가가 나오나요? 저기 전남 쪽. 예, 영암은 거리 제한이 지금 250m라서 타 관할보다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데 영암에는 농지가 되게 많아서 농지에다 지으면 사실 거의 문제 쉽게 지을 수 있는데 그걸 막았어요. 절대 농지에다가 축사 짓는 거를 법적으로 막아가지고 지금 영암도 허가받을 수 있는 땅이 많진 않다. 그럼 그 허가받을 수 있는 땅 가격도 엄청 올랐겠네요? 그쵸. 근데 영암 땅값이 기본적으로 좀 낮아가지고 영암에서는 평당 10만 원도 되게 비싸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평당 10만 원이면 거저잖아 사실. 그렇게 막 많이 오르진 않았다. 근데 오르긴 올랐어요 땅값이. 지금 몇 마리 키우시죠? 지금 한 230두에서 50두 왔다 갔다 해요. 230에서 50. 그러면은 맨 처음 들어오셨을 때가 150마리였고 그래도 한 7, 80마리 정도는 규모가 더 커진 거네요. 그쵸. 그 정도 커졌는데 원래 계획 자체가 그러니까 두 사람 인력으로 키울 수 있는 게 한 220두에서 뭐 300두 사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애초에 그냥 딱 이 정도만 키우자 시작해서 지금 수준이 됐죠. 200. 그러면은 거기에 번시구가 한 몇 마리 정도? 번시구 한 100두 있어요. 번시구가 100두고 그러면 나머지 한 130두 정도가 송아지랑 비유구. 네, 비유구가 한 70두? 80두 왔다 갔다 하고 육성우들 좀 있고. 근데 번시구가 100두 있어도 중간에 이제 임신으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사고가 생기는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목표 자체를 임신후가 100두 있어도 또 수정이
잘 안 되는 다르시네.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목표가 80두 생산 목표예요. 생산. 그러니까 번실구는 한 100두 정도 가져가도 네네네. 네. 80도 생산하고. 출하를 80두 하게 되면 네네. 지금 규모를 계속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죠. 아, 더 확장 안 하고? 확장 안 하고 계속 작년이 진짜 한우 쪽에서 엄청 호황이었잖아요. 예, 다시 오지 않나요? 네, 진짜 호황이었는데 제가 그 대표님의 자료를 좀 봤어요. 근데 진짜 의미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한우 경영인의 발표 자료 보면은 작년 농장 순수익이 거의 3억 정도? 3억 정도. 네, 3억 정도 되고 거세우 평균 가격이 1,20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농민신문에서 축산의 달인으로도 네, 소개되시고 이 다른 농장들이랑 네. 한길 농장이랑 좀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 계량에 좀 차별점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오, 네. 아무래도 수정사이시고 하니까 좋은 소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높게 두고 있어서 계량에 약간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시장에 송아지를 파는 게 아니라서 우리 소 그 유전 능력과 뭐 KPN과 대조를 해가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개량하는 게 성적도 같이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개량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 관리와 데이터 분석이 뭐 특별하다면 특별하다. 그래서 매일 일 끝나고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엑셀 킵니다. 아, 정말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요? 네, 매일. 예. 농장일 보시고 이제 네, 와서 퇴근하시면은 이제 뭐 사료 급여량 같은 거 체크하시고. 뭐 그러니까 농장 바로 옆에 집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아침 주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엑셀로 아침에 일한 거 정리하고 이제 오후에 와서 또 하고. 그럼 농장 일지가 전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쵸. 이제 그날 예를 들어가지고 네. 뭐 백신 맞힌 거나 네. 뭐 설사치료하는 거 제각을 했다든지 네. 이유했다든지 급여를 예를 10kg 줬던 거를 뭐 12kg로 늘린 거라든지 그런 걸 모두 다 기록을 해요. 출하를 하고. 그러니까 개체 번호랑 예, 전부 다. 와. 그날 무슨 일 있었는지 그리고 이 개체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예. 그거를 그러면은 엑셀로 정리를 하는 거죠. 예, 엑셀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막 아픈 소가 발생해도 거기서 이제 데이터 보고 찾아보면 얘가 뭐 6개월령이 아팠던 애네 이런 게 다 나오겠네요. 예,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설사 치료한 것도 전부 다 기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한 6년 정도, 7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치료한 거는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송아지 때 좀 아파가지고 설사 치료를 좀 했어요. 네네. 뭐 세네 번 안 잡히면 뭐 여러 번 하잖아요.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소가 크게 되면 얘가 정말 크리티컬하게 아프지 않은 이상 설사 치료 정도로는 성적에 영향이 없어요. 큰 영향이 없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나왔구나. 데이터를 정리한 건 아닌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 출하한 개체들의 성적을 보고 네네. 설사 치료 내역을 보면 상관성이 없어요. 크게.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장염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뭐 링거를 수십일 뭐 수일 동안 맞았다 이 정도의 크리티컬한 거 아닌 이상 간단한 설사라든지 이런 거는 연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설사치료 기록을 뺐어요. 네, 큰 의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그 기록을 뺀 이유도 근거가 있는 거네요. 근거가 내가 있죠. 해보니까 의미가 없는 데이터다. 그러니까 뺐다. 네, 의미 있을 때는 한 가지 있어요. 기록하면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설사치료 송아지가 했어요. 근데 기록을 안 하면 저번에도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야출일 때 어떤 걸 써야 될지 약간 고민하게 되는데 항생제를 바꿀 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뭐 어떤 치료를 했는데 또 아팠어. 근데 기록이 있으면 전에 했던 애네 또 뭐 비슷하게 하던지 아니면 좀 바꿔볼까 하는데 기록이 없으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한 번 좀 더 필터가 생기게 되는 그거 빼고는 큰 이점이 없어가지고 의미가 없겠다. 예, 설사치료 기록은 정말 심하지 않으면 그냥 빼는 걸로. 그러니까 심한 개체만 그러면 이제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거구나. 예, 예를 들어서 뭐 호흡기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거의 만성으로. 예, 만성으로 와서 하면 그런 거는 언제부터 시작했고 이제 만성이 됐다 적어놓는. 그러니까 데이터 기록하면 진짜 이런 거 이렇게 판단할 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랑 연관되는 것 같은데 그 농민신문에서 내용 중에
TMF 지금 사료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육성기 때는 연맥이랑 티모시를 1kg 정도 더 주신다 그랬고, 네, 맞아요. 근데 12개월이 넘으면은 네. 오히려 비육이 안 된다는 걸 기록으로 확인하셨다고. 그래서 그 내용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2개월 넘어가면 그 건초를 끊는 이유가 네. 이제 비타민 A 결핍이라는 거 아. 약간 관련이 있는데 네네. 보통 우리가 근내 지방을 올리기 위해서는 육성기 넘어가지고 중기 정도 때 비타민을 결핍시키면 뭐 체내 근내 지방이 잘 축적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문가들 의견이 다 다르긴 해요. 근데 비타민 A 농도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게 공통의 의견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육성기 때 네네. 송아지 때부터 육성기 때 비타민을 왕창 투여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 얘들이 저장을 해요. 그래서 14개월 기준을 보거든요. 네네. 14개월 때부터 끊어가지고 비타민 A를 결핍을 시키면 전에 축적했던 거를 야금야금 써가면서 버틴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14개월 때 딱 끊어버리면 체내에 한 2달 정도 잔류가 좀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한 13에서 12개월 정도 공급을 줄여야 어떤 결핍 구간이 그러니까 근내에 좀 유의미하게 된다라고 해서 12개월까지는 건초를 드레싱 해줘요. 연맥 티모시 좀 푸른 건초를 드레싱하면 거기에는 일반 건초보다는 비타민이 더 첨가가 되겠다고 하니까. 근데 또 이게 거기에 비타민 의미 없다라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저는 실험을 위해서 줬습니다. 그런 원리로 12개월까지 주고 그러면 12개월까지 이렇게 비타민 A를 왕창 축적한 애가 14개월까지 그거를 야금야금 버티다가 이제 14개월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줄 때보다는 좀 결핍 상태로 하니까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비타민 결핍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8개월에서 한 보통 12개월, 13개월을 육성 기간으로 봤을 때 그때 TMF 사료를 2kg 더 주는 것보다 건초를 2kg 더 주는 게 후기 때까지 끝까지 입다듬 없이 잘 갈 수 있는 배통을 만들어 주더라. 이런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TMF를 2kg 더 줄 수 있는 거를 건초로 대체를 한 거예요. 드레싱으로. 육성기 때 배통을 만들어놔야 후기 때 입다듬 없이 잘 먹으니까. 그래서 사실 육성기 때 TMF 2kg 더 먹는 것보다 후기 때 입다듬 없이 끝까지 가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건초를 드레싱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봤더니 입다듬 없이 30개월까지 잘 먹었고 이제 원하는 사료의 양을 계속 소화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기록으로 확인하셨다고 한 게 그 내용이구나. 네. 실제로 이게 제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이론적인 거고 그런 이론이 있으니까 실제로 드레싱을 해볼까 했는데 데이터로 비슷하게 나왔다. 하지만 그 데이터 표본이 좀 부족해가지고 올해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작년 성적이 등심 단면적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평균 111, 2 정도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드레싱 해준 게 그 기간에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올해까지 성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20년도에 송아지 폐사율이 10%로 약간 올라갔었다가 네, 많이 올랐어요. 그거가 21년도에 뚝 4분의 1로 떨어졌잖아요. 네. 이것도 또 기록 관리로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내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년도에 개인적인 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 이제 아들이 태어났고 첫 애가 2020년도에 태어났고 그때 2020년도에 처음 사료통 앱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처음 주 3일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송아지 관리가 전보다는 약간 소홀해졌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2019년도에 스커가드를 중단을 했어요. 투여하는 거를. 백신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들이 설사가 와도 쉽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설사로 인한 폐사가 좀 2020년도에 많이 있었고 많이 죽다 보니까 2020년도에 부랴부랴 스커가드를 접종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다음 연도 2021년도에 좀 더 설사가 오더라도 송아지들이 건강하게 좀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작년에는 설사로 죽은 애들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기록 관리로 확인은 한 거네요, 데이터로. 그러니까 그렇죠. 스커가드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 놓으니까 거의 송아지 폐사율이 4분의 1로 줄었다. 약간 이런 데이터가 나왔네요.
그쵸. 근데 네. 이것도 이제 단발적인 이제 적이라서 네.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하긴 한데 네. 19년도에 스커가드를 안 놓는 이유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원래 16년도부터 꾸준히 했었는데 네. 보통 스커가드를 놓게 되면 네. 그 약품 설명할 때는 초임후에게는 2번 넣고 네. 경산후에게는 1번 넣으라고 네. 해요. 근데 2번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꾸준히 경산후든 초임후든 2번씩 놨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유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스커가드 맞은 개체가 2마리가 연속으로 접종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유산을 2마리를 했어요. 18년도에. 네. 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19년도에 끊었죠. 네. 근데 설사가 좀 악화된 거고. 아,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2020년부터는 경산후한테는 1번만 넣고 네. 초임후한테는 2번 넣는데 그러니까 유산도 없고 뭐 설사도 잡히고 역시 음. 설명서대로 해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백신 맞는데 왜 코로나 걸리냐. 마찬가지거든요. 스커가드 나도 설사는 걸리는데 이제 이겨내는 게 좀 더 다르다. 백신 맞을 때 좀 더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 같아요.